너무 보고 싶어. 너무 보고 싶어. 안녕하십니까? 역사의 뒤안길에 숨겨진 가슴 시리도록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선의 왕 영조가 평생 가슴에 묻어야 했던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인 시간 여행을 떠나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50년 전 그날 밤으로 함께 가보시죠. 문살 사이로 들어오는 바람이 차다. 내 나이 이제 70을 넘겼으니 뼛속 시린 것이야 당연한 이치겠지. 사람들은 나를 조선의 가장 엄격했던 왕이라 기억할 것이다. 하지만 죽음을 앞둔 지금 내가 떠올리는 것은 용상의 위엄도 천하의 권세도 아니다. 승지야, 거기 있느냐? 저기 서안 아래 놓인 낡은 빗장암을 가져오너라. 내 평생 누구에게도 보이지 못했고 참아 버리지도 못했던 나의 유일한 마음이 저기에 담겨 있다. 종이가 다 사갔구나. 이북 끝에 묻은 먹물은 50년이 지나도 여전히 검붉은데 그 아이의 얼굴은 이제 꿈속에서도 흐릿하다. 이것은 왕이 되지 말았어야 할 남자와 꽃이 되지 못한 채 붓이 되어야 했던 한 여인의 아주 오래된 이야기다. 시간을 거슬러 보자. 내가 아직 세자라는 무거운 짐을 지기 전 그저 글재주 없고 소심했던 20살 청년이었던 그 시절로 말이다. 그때 나는 참으로 못난 사내였다. 아, 이를 어쩐단 말인가. 내일이 세자빈 간택일인데 마음에 둔 처자에게 보낼 연서를 아직 한 줄도 적지 못했으니 큰일이다. 붓만 잡으면 손이 떨리고 머리가 하얘지니 왕실의 체면이 말이 아니구나. 세자 저하, 그러게 제가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글 공부하실 때 딴청 좀 피우지 마시라고 그토록 당부를 드렸건만 이러다 대비 마맞게 또 혼줄이 나십니다. 제발 정신 좀 차리십시오. 시끄럽다.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걸 나더러 어찌하란 말이냐. 억지로 쓴 시는 마음이 담기지 않아 종이 낭비일 뿐이다. 그나저나 장터에 글을 기가 막히게 잘 쓴다는 김선비라는 자가 있다고 들었다. 붓끝에서 꽃이 피고 새가 운다는 그자 말이다. 오늘 밤 몰래 그자를 내 처소로 불러올 수 있겠느냐? 저하, 지금 제정신이십니까? 일국의 세자 저하께서 시정잡배에게 글을 대신 쓰게 하다니요. 만약 이 사실이 알려지면 저는 당장 목이 달아납니다. 걱정 마라. 내가 내 목숨 하나 못 지켜주겠느냐. 내 맹세코 이번 한 번뿐이다. 그 김선비라는 자가 내 마음을 글로 옮겨주기만 한다면 내 평생 소원이 없겠다. 어서 다녀오너라. 철없는 세자는 꿈에도 몰랐다. 자신이 부르려는 그 김선비가 갓을 쓴 건장한 사내가 아니라 가난 때문에 남장을 하고 장터에서 대피를 해주던 몰락한 역적 가문의 딸 서연이었다는 사실을 말이다. 같은 시각 도성 밖 허름한 초가집. 희미한 호롱불 아래서 한 여인이 붓을 씻고 있었다. 어머니, 약 드실 시간입니다. 오늘은 장터에서 서책을 필사해주고 쌀을 조금 얻어왔습니다. 내일은 의원에게 가서 약재를 더 지어올 수 있을 거예요. 조금만 더 기운을 내세요. 서연아, 미안하다. 양반가 규수로 태어나 고운 옷 입고 시집갈 나이에 아비 잘못 만나 역적의 딸이란 멍에를 쓰고 남장까지 하며 이 고생을 하는구나.
내 차라리 눈을 감아야 내 짐을 덜어줄 텐데.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아버님은 억울하게 돌아가셨지만 우리는 살아야지요. 제 글재주가 밥벌이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남들이 김선비라 부르면 어떻고 서서방이라 부르면 어떻습니까? 우리 식구 굶지 않으면 그만이지요. 그때였다. 살인문 밖에서 낯선 인기척이 들린 것은 이리 오너라. 안에 김선비 있는가? 누구십니까? 밤이 깊었습니다. 그를 청하러 오신 거라면 날이 밝거든 다시 오십시오. 급한 일이다. 아주 귀하신 분이 너의 문장력을 사고 싶어 하신다. 거절은 용납하지 않는다. 지금 당장 가마에 타라. 서연은 직감했다. 이것은 거절할 수 없는 부름이라는 것을. 그녀는 갓을 눌러쓰고 도포자락을 여미며 가마에 올랐다. 가마는 어둠을 뚫고 은밀하게 그리고 아주 깊은 곳으로 향했다. 도착한 곳은 다름 아닌 구중궁궐 세자의 처소였다. 고개를 들라. 내가 장터에서 이름난 그 김선비가 맞느냐? 예, 그러하옵니다. 하오나 소인은 천한 글쟁이일 뿐 저하를 뵙기에는 미천한 몸이옵니다. 됐다. 신분이 무엇이 중요하겠느냐? 내 급히 너를 부른 것은 내 마음속에 있는 말을 글로 적어줄 사람이 필요해서다. 나는 말주변이 없어 내 진심을 전할 길이 없구나. 내가 나의 손이 되어다오. 그렇게 시작된 만남이었다. 세자와 대필 작가. 세상에서 가장 어울리지 않는 두 사람은 촛불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다. 자, 받아 적어라. 나의 정인이 될 여인에게 보내는 첫 번째 편지다. 말씀하십시오, 저하. 붓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보고 싶다. 참으로 보고 싶다. 내 얼굴이 달덩이 같아서 밤마다 생각난다. 아니, 이게 아니다. 너무 점잖지 못하지 않느냐? 지우거라. 다시 적어라. 저하 송구하오나 그리 직설적으로 말씀하시면 여인의 마음을 얻기 어렵습니다. 달을 보며 임을 떠올린다고 쓰시는 것이 더 은은하지 않겠습니까? 오호, 그렇구나. 역시 소문대로다. 그래, 내가 한번 읊어보거라. 내가 마음에 들면 그대로 적을 것이다. 그날 밤 서연의 붓끝에서는 세자가 평생 입 밖으로 내지 못했던 아름다운 언어들이 쏟아져 나왔다. 세자는 난생 처음 자신의 투박한 마음이 아름다운 시가 되어 종이 위에 피어나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알 수 없는 묘한 두근거림을 느꼈다. 그것이 편지를 받을 여인 때문인지 아니면 눈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붓을 놀리는 이 가녀린 선비 때문인지 그때는 알지 못했다. 이복의 김선비. 자네는 어찌 이리도 여인의 마음을 잘 아는가? 마치 자네가 여인이라도 된 것 같네 그려. 예. 아닙니다 저하. 소인은 그저 책에서 읽은 풍어를 읊었을 뿐입니다. 사내가 어찌 여인의 마음을 다 알겠습니까? 허허, 농담이다. 얼굴이 붉어지는 걸 보니 자네도 수줍음이 많구나. 내일 밤에도 다시 올 수 있겠느냐? 아직 전하지 못한 말이 많이 남았다. 그렇게 하루가 이틀이 되고 이틀이 한 달이 되었다. 서연은 매일 밤 남장을 하고 궁을 넘나들었고 세자는 밤이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게 되었다. 연설을 쓴다는 핑계였지만 사실 두 사람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김선비, 자네는 꿈이 무엇인가? 제 꿈 말씀입니까?
소인은 그저 아픈 노모를 모시고 평범하게 사는 것이 꿈입니다. 춥지 않고 배고프지 않은 세상에서 숨지 않고 제 이름 석 자를 쓰며 사는 것, 그것뿐입니다. 숨지 않고 산다. 참으로 부러운 꿈이구나. 나는 이 화려한 궁궐에 살지만 단 한 번도 나 자신으로 살아본 적이 없다. 늘 누군가의 아들, 누군가의 세자, 장차 왕이 되어야 할 사람으로만 살았지. 나의 이름은 그저 무거운 짐일 뿐이다. 저하. 그런데 자네와 있으면 이상하게도 내가 그냥 평범한 사내가 된 기분이야. 왕이 아니어도 괜찮을 것 같은 그런 기분 말일세. 서연은 붓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눈앞에 이 남자는 천하를 호령할 세자였지만 그녀의 눈에는 그저 외롭고 다정한 한 사내로 보였다. 넘어서는 안 될 선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작은 파문이 일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이 아슬아슬한 이중생활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궁궐의 담벼락에는 눈과 귀가 많은 법. 세자의 처소에 밤마다 정체불명의 사내가 드나든다는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고 결국 세자를 몰아내려는 반대파들의 귀에까지 들어가고 말았다. 운명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다. 그 바람이 두 사람을 어디로 데려갈지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두 사람의 비밀스러운 만남은 계절이 바뀌도록 이어졌다. 봄꽃이 지고 녹음이 우거지는 여름이 올 때까지 세자의 처소 문지방은 서연의 발길로 달아갔다. 처음에는 그저 연설을 대필하는 관계였다. 하지만 세자는 점차 편지를 쓰는 시간보다 편지를 핑계로 서연과 대화하는 시간을 더 기다리게 되었다. 삭막한 구중궁궐에서 유일하게 숨통이 트이는 시간이었기 때문이다. 어느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밤이었다. 저하, 빗소리가 너무 거셉니다. 오늘은 이만 물러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일 날이 개면 다시 오겠습니다. 가지 마라. 빗소리에 묻히니 오히려 이야기하기 좋지 않으냐? 오늘은 연서 대신 내 이야기를 좀 들어주겠느냐? 서연은 각근을 고쳐 매려다 말고 자리에 다시 앉았다. 세자의 얼굴이 유독 어두워 보였기 때문이다. 오늘 경연에서 스승님께 또 꾸지람을 들었다. 왕제가 부족하다고 성정이 유약하다고 하더구나. 신하들의 눈빛을 보았다. 겉으로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나를 비웃고 있었어. 나는 정말 자격이 없는 걸까? 저하,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얻지 않으냐? 너도 내가 한심해 보이지 않느냐? 글 하나 제대로 못 써서 대필이나 시키는 세자인데 말이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붓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어 세자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대역죄나 다름없는 행동이었으나 그녀는 진심을 전하고 싶었다. 저하, 소인이 장터에서 수많은 사람의 글을 대신 써주며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목소리가 큰 사람보다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이 더 귀한 글을 쓴다는 것입니다. 저하께서는 제 미천한 이야기도 귀담아 들어주셨고 궁녀가 실수를 해도 크게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백성의 소리를 듣는 귀를 가지셨으니 훗날 누구보다 어진 임금이 되실 것입니다. 글재주야 신하들에게 빌리면 되지만 어진 마음은 빌려올 수 없는 것입니다. 세자는 멍하니 서연을 바라보았다. 태어나서 처음 듣는 말이었다. 모두가 그를 다그치고 부족하다 손가락질할 때
이 이름 없는 선비만이 그를 인정해주고 있었다. 세자의 가슴 한구석에서 묵직한 무언가가 울컥 치솟았다. 김선비. 아니, 자네 이름이 무엇인가? 김가입니다. 아니, 진짜 이름 말이다. 아명이라도 좋으니 알려다오. 내가 마음속으로라도 자네를 부르고 싶어서 그런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역적의 딸 서연이라는 이름을 입 밖에 낼 수는 없었다. 연이라 불러주십시오. 어릴 적 어머니가 그리 부르셨습니다. 연이라. 참으로 고운 이름이구나. 연아. 고맙다. 오늘 밤 빗소리가 참으로 좋구나. 그날 밤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침묵이 흘렀다. 북과 종이가 스치는 소리, 타닥거리는 촛불 소리, 그리고 거센 빗소리뿐이었지만 그 공기는 그 어떤 연서보다 달콤하고 애틋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갈 수 없었다. 드디어 세자빈 간택 결과가 발표된 것이다. 세자의 짝으로 정해진 이는 당대 최고 권세가인 좌의정의 딸이었다. 좌의정은 세자를 쳐내고 다른 왕자를 옹립하려는 반대파의 수장이었다. 이 혼례는 축복이 아니라 세자를 옥죄는 족쇄가 될 것이 뻔했다. 혼례식이 열리던 날 궁궐은 축제 분위기로 떠들썩했다. 하지만 주인공인 세자의 표정은 흙빛이었다. 화려한 예복을 입고 수많은 신하들의 축하를 받았지만 세자의 시선은 자꾸만 궁궐 담장 너머 어딘가를 향하고 있었다. 그 시각 서연은 궁궐이 내려다 보이는 먼 언덕에 서 있었다. 멀리서 들려오는 풍악 소리가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다. 바보 같은 년. 주제를 알아야지. 감히 누구를 마음에 담은 거야. 저분은 구름 위의 태양이고 너는 땅바닥에 지늘긴 것을. 서연은 눈물을 삼키며 돌아섰다. 이제 다시는 궁에 가지 않으리라. 그분을 찾지 않으리라 다짐했다. 붓을 꺾고 먹을 갈아버렸다. 그것이 저하를 위하는 길이라 믿었다. 그러나 운명은 얄궂게도 두 사람을 다시 묶어 놓았다. 혼례 후 세자는 식음을 전폐하고 알아누웠다. 세자빈과의 합방도 거부한 채 밤마다 헛소리를 하며 누군가를 찾았다. 어이가 탕약을 올려도 소용이 없었다. 마음의 병이었기 때문이다. 이러다 세자 저하께서 큰일 나시겠습니다. 뭐라도 드셔야 하는데. 밤마다 김선비 연하 하고 찾으시는데 도대체 그자가 누구란 말인가? 결국 내관은 다시 서연을 찾아갔다. 야윈 얼굴로 나타난 서연을 보고 내관은 무릎을 꿇고 애원했다. 김선비, 제발 한 번만 도와주게. 저하께서 자네만 찾으시네. 이러다 돌아가시겠어. 서연은 흔들렸다. 가면 안 된다는 이성과 살려야 한다는 본능이 충돌했다. 결국 그녀는 다시 남장을 하고 궁으로 향했다. 병풍 뒤에서 바라본 세자의 모습은 처참했다. 며칠 사이 반쪽이 된 얼굴로 식은 땀을 흘리며 누워 있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세자의 이마에 젖은 수건을 올렸다. 저하. 소인 왔습니다. 연희가 왔습니다. 그 목소리에 감기었던 세자의 눈이 힘겹게 떠졌다. 꿈인가? 또 헛것이 보이는구나. 꿈이 아닙니다. 제가 곁에 있을 테니 탕약을 드십시오. 그래야 사십니다. 세자는 힘없는 손을 들어 서연의 소매를 잡았다. 그 손길이 너무나 절박해서 서연은 눈물을 참느라 입술을 깨물어야 했다. 가지 마라. 다시는 나를 혼자 두지 마라. 내가 없으니
궁궐이 지옥 같더구나. 그날 밤 서연은 세자의 곁을 밤새 지켰다. 열이 오르면 몸을 닦아주고 악몽을 꾸면 손을 잡아주었다. 그리고 새벽녘 열이 내리고 세자가 잠이 들었을 때 서연은 엄청난 사실을 깨닫고 말았다. 잠든 세자의 옷매무새를 고쳐주던 중 실수로 세자의 가슴팍에 있던 흉터를 보게 된 것이다. 그것은 어린 시절 역적으로 몰려 죽어가던 자신의 아버지를 구하려다 다친 아이가 가지고 있던 흉터와 똑같았다. 아, 저하께서 그때 그 도련님이었단 말인가? 내 아버지를 살리려다 다치신 분이. 운명의 수레바퀴는 더욱 가혹하게 굴러가기 시작했다. 첫사랑이자 은인, 그리고 이제는 주군이 된 남자. 서연은 이제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이 남자를 지키겠노라 차가운 새벽달을 보며 맹세했다. 그러나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 세자빈의 눈초리가 심상치 않았다. 밤마다 세자의 처소에서 들리는 낯선 남자의 목소리, 그리고 아침이면 사라지는 정체불명의 선비. 영민하고 질투심 많은 세자빈은 조용히 덫을 놓기 시작했다. 여봐라, 오늘 밤 세자의 처소를 덮칠 것이다. 그 김선비라는 자가 나오는 즉시 포박하여 내 앞으로 끌고 오라. 사내 놈이 감히 세자를 홀리다니 내 그 정체를 낱낱이 밝혀낼 것이다. 폭풍전야였다. 아무것도 모르는 두 사람은 그저 서로의 온기에 기대어 짧은 평화를 누리고 있었다. 닥쳐올 비극은 상상도 하지 못한 채 궁궐의 밤은 낮보다 화려하고 또 무서운 법이다. 겉으로는 고요해 보이나 그 안에서는 수많은 음모가 독버섯처럼 자라나고 있었다. 세자빈 홍씨, 명문가의 여식으로 태어나 단 한 번도 실패를 모르고 자란 그녀에게 세자의 냉대는 참을 수 없는 모욕이었다. 그녀는 직감했다. 세자의 마음속에 다른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대상이 매일 밤 세자의 처소를 드나드는 저 수상한 김선비라는 것을. 그날 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 유난히 어두웠던 시각. 서연은 여느 때처럼 세자의 처소를 나와 뒷문을 향해 걷고 있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다. 조심히 가거라. 내일은 내가 아끼는 서책을 선물로 주마. 저하, 들어가십시오. 밤바람이 찹니다. 세자의 배웅을 뒤로하고 어둠 속으로 몸을 숨기려던 찰나였다. 갑자기 횃불이 켜지며 사방이 대낮처럼 환해졌다. 멈춰라. 그놈을 포박하라. 어디선가 날카로운 여인의 목소리가 들렸다. 서연이 당황하여 고개를 들기도 전에 건장한 사내들이 달려들어 그녀의 양팔을 꺾었다. 누구십니까? 이거 놓지 못할까? 나는 세자 저하의 명을 받고 온 사람이요. 명? 호호, 세자 저하의 명이라. 나인들의 호의를 받으며 걸어 나오는 여인. 서슬 퍼런 눈빛의 세자빈이었다. 그녀는 가시 비뚤어진 채 무릎 꿇린 서연을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았다. 내 놈이구나. 밤마다 저하를 홀려 국정을 어지럽히고 부부의 도리마저 저버리게 만든 요물이. 마마, 오해십니다. 소인은 그저 글을 올리러 왔을 뿐. 닥쳐라. 내 이미 내 놈의 뒷조사를 다 마쳤다. 장터에서 글이나 팔던 천한 놈이 감히 구중궁궐을 제 집 드나들 듯해? 내 놈이 저하께 무슨 사수를 썼기에 저리 넋을 빼놓았는지 내 오늘 아주 낱낱이 밝혀낼 것이다. 여봐라,
이놈을 당장 내 처소로 끌고 가라. 소리 소문 없이 처리할 것이다. 서연은 입이 막힌 채 질질 끌려갔다.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이대로 죽는 것인가? 아픈 어머니는 어쩌란 말인가? 그리고 홀로 남겨질 저하께서는 어찌한단 말인가? 세자빈의 처소인 자경전의 뒷방. 서연은 의자에 묶인 채 공포에 떨고 있었다. 세자빈은 천천히 다가와 서연의 턱을 낚아챘다. 가까이서 보니 아주 계집처럼 곱상하게도 생겼구나. 사내놈이 일이 생겼으니 저하께서 마음을 뺏길 만도 하지. 헌데 이상하구나. 세자빈의 눈이 가늘어졌다. 목 올 데가 없구나. 그리고 손이 어찌 이리 작고 고운가. 서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남장을 들키는 순간 자신은 물론이고 자신을 숨겨준 세자까지 능멸죄로 폐위될 수 있었다. 마마 소인은 어려서부터 몸이 허약하여. 거짓말. 어디서 감히 세자빈을 능멸하려 드느냐. 여봐라. 저놈의 옷고름을 풀어라. 사내인지 아닌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다. 안 됩니다. 마마 제발. 나인들이 서연의 도포 자락을 잡아당겼다. 옷감이 찢어지는 소리와 함께 하얀 저고리가 드러나려는 찰나였다. 쾅! 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성난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당장 멈추시오. 저하? 세자였다. 내관에게 소식을 듣자마자 버선발로 달려온 세자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는 단숨에 서연의 앞을 가로막아 섰다. 빈궁, 지금 제정신입니까? 내 허락도 없이 내 사람을 납치하고 이 무슨 폐악질입니까? 저하, 폐악질이라니요. 저는 저하를 위해 이 나라의 종묘사직을 위해 요물을 치우려 했을 뿐입니다. 저자가 밤마다 저하를 깨어내지 않았습니까? 그 입 다무시오. 김선비는 나의 스승이자 벗입니다. 내 명을 어기고 그에게 손끝 하나라도 된다면 내 빈궁이라 해도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세자비는 기가 막힌다는 표정으로 웃었다. 벗이라니요. 밤마다 미래를 즐기는 벗도 있습니까? 좋습니다. 정그러시다면 증명해 보이시지요. 저자가 정말 사내대장부라면 옷을 벗겨 확인하는 것이 무엇이 두렵습니까? 아니면 혹여 저자가 사내가 아니기라도 한 것입니까? 순간 정적이 흘렀다. 세자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세자도 내심 의심하고 있었던 부분이었다. 하지만 지금 여기서 서연이 여인임이 밝혀지면 서연은 죽은 목숨이었다. 물러서시오. 네 명이다. 이 사람은 내가 데려가겠소. 세자는 막무가내로 묶인 줄을 칼로 끊어내고 덜덜 떨고 있는 서연을 자신의 등 뒤로 숨겼다. 그리고 세자빈을 향해 서늘한 경고를 남겼다. 오늘 일은 내 잊지 않겠소. 하지만 다시 한번 내 사람을 건드린다면 그때는 나도 세자가 아닌 한 사내로서 빈궁을 대할 것이오. 세자가 서연을 부축하여 나간 뒤 홀로 남겨진 세자비는 치마폭을 움켜쥐며 부르르 떨었다. 저하께서 저 천한 것 때문에 나를 협박하셨어. 내 반드시 알아낼 것이다. 저놈의 정체가 무엇인지, 두 사람 사이에 무슨 비밀이 있는지, 내 모든 것을 걸고 저 둘을 파멸시키리라. 세자의 처소로 돌아온 두 사람. 세자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은 서연에게 따뜻한 차를 내밀었다. 하지만 서연은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괜찮느냐?
많이 놀랐을 것이다. 미안하다. 내가 힘이 없어 너를 위험에 빠뜨렸구나. 저하. 서연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소인, 더 이상 저하를 뵐 면목이 없습니다. 저를 내치십시오. 저는 저하의 앞길에 방해만 될 뿐입니다. 무슨 소리냐? 내가 없으면 나는 숨조차 쉴 수 없는데. 아까 빈궁에게 한 말은 진심이었다. 너는 나의 유일한 벗이고 나의 숨통이다. 저하, 사실 소인은.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이제는 말해야 했다. 자신이 여인이라는 것을, 역적의 딸이라는 것을. 더 이상 속이는 것은 이 다정한 분에 대한 도리가 아니었다. 말하지 마라. 세자가 서연의 입을 막았다.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내가 누구든 어디서 왔든 심지어 내가 사내가 아니든 나는 상관없다. 저하? 알고 계셨습니까? 세자는 쓸쓸하게 미소 지으며 서연의 젖은 눈가를 닦아주었다. 어찌 모르겠느냐? 나를 보는 눈빛이, 나를 위로하던 손길이 이리도 따뜻한데 바보가 아닌 이상 어찌 모르겠느냐. 하지만 두려웠다. 내가 아는 체를 하면 내가 위험해질까봐. 그리고 내가 나를 떠날까봐.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왕과 신하가 아닌 사내와 여인으로서 마주한 첫 순간이었다. 세자는 조심스럽게 서연을 품에 안았다. 남장의 옷차림 위로 서로의 심장 소리가 거칠게 전해졌다. 약조아마, 내 반드시 힘을 길러 왕이 될 것이다. 그래서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하게 세상 당당하게 너를 내 곁에 둘 것이다. 그러니 제발 떠나지 마라. 저하, 그 약조 믿어도 되겠습니까? 믿어라. 내 목숨을 걸고 지킬 것이다. 하지만 운명은 그들의 편이 아니었다. 세자비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아버지인 좌이정을 찾아가 은밀한 거래를 제안했다. 아버님, 세자를 폐위시킬 기회가 왔습니다. 세자가 남색을 즐긴다는 소문을 내십시오. 그리고 그 상대가 바로 역적 신치훈의 딸이라는 증자를 제가 찾았습니다. 뭐라? 역적의 딸? 예. 그 계집이 남장을 하고 궁에 숨어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추문이 아니라 왕실을 능멸한 대역죄입니다. 이 사실이 공론화되면 전하께서도 세자를 감싸지 못하실 것입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다. 사랑을 지키려는 세자와 권력을 지키려는 세자빈과 좌이정의 세력. 거대한 피의 폭풍이 궁궐을 향해 몰려오고 있었다. 비오는 날의 고백 이후 세자와 서연의 사이는 걷잡을 수 없이 깊어졌다. 마치 마른 장작에 불이 붙은 것처럼 서로를 향한 마음은 막으려 할수록 더 거세게 타올랐다. 그러던 어느 늦은 밤이었다. 세자가 평소와 달리 들뜬 목소리로 서연을 불렀다. 연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느냐? 예, 오늘은 7월 7석이 아닙니까? 견우와 직녀가 1년에 한 번 오작교에서 만난다는 날이지요. 그래. 궁 밖에서는 이날 연인들이 밤늦도록 장터를 거닐며 정을 나눈다 들었다. 내 평생 그 풍경을 눈으로 보는 것이 소원이었다. 오늘 밤 나를 데리고 나가주겠느냐? 서연은 화들짝 놀라 손사래를 쳤다. 당치 않습니다, 저하. 국본이신 세자 저하께서 호위 무사도 없이 밤마실이라니요. 만에 하나 발각되시면
소희는 물론 저하의 아니까지 위험해집니다. 절대 안 될 말씀입니다. 내가 다 준비해 두었다. 내관에게 일러두어 아무도 내 방에 들이지 말라 했고 여기 평복도 구해두었다. 딱 2시각사시간이다. 내 평생 소원이라 하지 않느냐. 오늘이 아니면 나는 평생 이 담벼락 안에서 늙어 죽을 것만 같구나. 세자의 눈빛이 너무나 간절하여 서연은 차마 거절할 수 없었다. 결국 두 사람은 내시와 호위무사 몰래 궁궐의 개구멍이라 불리는 수구문 근처 쪽문을 통해 세상 밖으로 빠져나왔다. 운종과 장터는 별천지였다. 집집마다 내걸린 청사초롱이 은하수처럼 반짝였고 흥겨운 노랫가락과 맛있는 음식 냄새가 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다. 갓을 쓰고 평범한 선비 복장을 한 세자는 마치 굴레를 벗어난 망아지처럼 신이 나 있었다. 연아, 저게 무엇이냐? 저기 둥글고 노릇하게 굽는 것 말이다. 저건 빈대떡이라는 것입니다. 녹두를 갈아 지진 것인데 서민들이 즐겨 먹지요. 한번 드셔보시겠습니까? 난생 처음 길바닥 멍석에 앉아 빈대떡과 막걸리 한 사발을 앞에 둔 세자. 그는 서연이 찢어주는 전을 받아 먹으며 아이처럼 웃었다. 수라상의 산의 진미보다 사랑하는 이와 흙먼지 날리는 장터에서 먹는 이 빈대떡이 1000배는 더 맛있게 느껴졌다. 맛이 기가 막히구나. 백성들은 매일 이리 맛난 것을 먹으며 사는구나. 궐안의 음식이 아무 맛도 없게 느껴질 것 같아 걱정이다. 사람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두 사람은 잠시 신분을 잊었다. 어깨가 부딪히고 옷깃이 스칠 때마다 세자는 은근슬쩍 서연의 손을 잡았다. 남장을 한 서연의 손은 작고 따뜻했다. 남들이 보기엔 두 사내의 우정처럼 보였겠지만 맞잡은 손바닥을 통해 전해지는 떨림은 명백한 연정이었다. 그때였다. 장터 한 구석 좌판에서 놀이개를 파는 할머니가 두 사람을 불러 세웠다. 아이고, 거기 두 잘생긴 선비님들. 이것 좀 보고 가시오. 오늘 같은 날 정인에게 줄 선물 하나쯤은 있어야지. 이 옷가락지 좀 보시오. 칠성날 선물하면 천년만년 해로한다오. 세자는 걸음을 멈추고 좌판을 내려다보았다. 화려한 놀이개와 비녀들이 즐비했다. 세자의 시선이 멈춘 곳은 투박하지만 정갈하게 깎은 박달나무 얼레빗이었다. 할머니, 이 빗을 주시오. 아이고, 선비님도 참. 산에끼리 와서 빗은 사서 못 타시려고 어디 숨겨둔 정인이라도 있으신가 보오. 세자는 말없이 웃으며 엽전 꾸러미를 넉넉히 놓았다. 그리고 인적이 드문 청계천 다리 위로 서연을 이끌었다. 달빛이 흐르는 개천을 바라보며 세자는 품에서 방금 산 얼레빗을 꺼냈다. 연아, 예, 저아. 이 빗, 너에게 주고 싶었다. 서연은 당황하여 뒷걸음질 쳤다. 저하, 저는 사내의 차림을 하고 있습니다. 빗이라니요. 가당치 않습니다. 지금은 갓을 쓰고 도포를 입었지만 내 눈에는 보인다. 고운 쪽머리에 비녀를 꽂은 내 모습이 언젠가 우리가 아무런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날이 온다면 그때 내 손으로 직접 내 머리를 빗겨주고 싶구나. 서연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었다. 자신은 역적의 딸이고 그는 만백성의 어버이가 될 몸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 달콤한 거짓말에 속고 싶었다. 받아라.
이것은 세자가 신하에게 내리는 하사품이 아니다. 그저 한 사내가 은혜하는 여인에게 주는 정표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빚을 받았다. 차마 품에 넣지도 못하고 손에 꽉 쥐었다. 나무의 온기가 심장을 파고들었다. 저하 약조해 주십시오. 훗날 저하께서 성군이 되시는 날, 그때 다시 이 빚을 꺼내겠습니다. 그때까지는 그저 마음속에만 품겠습니다. 그래, 약조아마. 반드시 그런 날이 올 것이다. 하지만 행복은 짧고 현실은 냉혹했다. 멀리서 통행 금지를 알리는 종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제 다시 그 숨막히는 감옥, 궁궐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었다. 궁으로 돌아오는 길, 두 사람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쪽문을 통해 다시 궐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등 뒤에서 닫히는 문소리가 마치 두 사람의 운명을 가두는 소리처럼 들렸다. 처소로 돌아온 세자는 서연을 보내기 싫어 한참이나 옷소매를 붙잡고 있었다. 오늘 밤을 잊지 않겠다. 내 생애 가장 행복한 밤이었다. 내가 보여준 저작거리의 불빛들, 사람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내 옆에 있었던 너의 온기까지 죽는 날까지 잊지 않을 것이다. 저하 부디 강건하십시오. 소인도 오늘 밤을 평생의 등불 삼아 살아가겠습니다. 서연이 물러간 뒤 세자는 텅 빈 방에 홀로 앉아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아직도 서연의 온기가 남아있는 것만 같았다. 그는 결심했다. 힘을 길러야겠다. 허수아비 세자가 아니라 진짜 힘을 가진 왕이 되어야겠다. 그래야 저 아이를, 나의 연희를 세상 밖으로 당당하게 데리고 나올 수 있을 테니까. 하지만 두 사람은 몰랐다. 그날 밤의 일탈을 지켜보고 있던 그림자가 있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동궁전에는 싸늘한 기운이 감돌았다. 세자빈 홍씨가 아침 문안을 핑계로 세자의 처소를 찾은 것이다. 그녀의 손에는 어젯밤 세자가 장터에서 묻혀온 흙먼지 묻은 신발 한 짝이 들려 있었다. 저하, 간밤에 평안하셨습니까? 빈궁이 이 아침에 웬일이오? 헌데 저하, 이것이 무엇입니까? 궐 안에서는 신지 않는 가죽신인데 바닥에 진흙과 잣나무 잎이 묻어 있더군요. 잣나무는 궐 안에는 없고 저기 운종가 근처에나 가야 있는 것인데 혹 간밤에 미천한 것들과 어울려 바깥나들이라도 다녀오신 것입니까? 세자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세자빈의 눈은 웃고 있었지만 그 속에는 섬뜩한 도끼가 서려 있었다. 빈궁, 그것은, 변명은 필요 없습니다. 다만 궁금할 뿐입니다. 저하를 그 위험한 곳까지 이끈 자가 누구인지 말입니다. 감히 국본을 위험에 빠뜨린 자라면 그 목을 10번 쳐도 모자랄 테니까요. 세자비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김선비라 하였습니까? 그자의 뒷조사를 좀 더 해봐야겠습니다. 어찌 사내놈이 저하의 혼을 이리도 쏙 빼놓는지 내 기필코 그 꼬리를 잡고 말 것입니다. 단 하룻밤의 꿈 같은 행복은 그렇게 끝이 났다. 그리고 이제 피할 수 없는 폭풍이 그들 눈앞에 닥쳐오고 있었다. 장터에서의 달콤했던 밤이 지나고 현실의 찬바람은 더욱 매섭게 불어왔다. 서연은 그날 밤 받은 얼레빚을 품속 깊이 간직한 채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야 했다. 하지만 하늘은 그녀에게 잠시의 행복조차 허락하지 않으려는 듯 시련을 내렸다. 병석에 누워 계시던 어머니의 병세가
갑자기 악화된 것이다. 어머니, 정신 좀 차려보세요. 어머니. 피를 토하며 쓰러진 어머니는 의식을 찾지 못했다. 서연은 미친 사람처럼 의원을 찾아다녔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절망뿐이었다. 늦었네. 폐에 독이 너무 깊이 퍼졌어. 천년 묵은 산삼이라도 쓴다면 모를까. 지금으로선 준비를 하는 게 좋겠네. 산삼이라니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처지에 산삼이 가당키나 한가. 서연은 무너지는 가슴을 부여잡고 오열했다. 아버지가 역적으로 몰려 돌아가신 후 홀로 온갖 꾸준히 일을 하며 자식들을 키워낸 어머니였다. 이대로 보낼 수는 없었다. 결국 서연은 그날 밤 약속된 시간에 세자의 처소로 가지 못했다. 아니, 갈 수가 없었다. 어머니의 곁을 지켜야 했기에, 그리고 더 이상 세자 저하께 폐를 끼칠 수 없다는 죄책감 때문이었다. 궁궐한 세자는 밤이 깊도록 오지 않는 서연을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었다. 김선비가 올 시간이 지났는데 어찌 그림자도 비치지 않는단 말이냐. 어제까지만 해도 웃으며 헤어졌는데 무슨 병고라도 생긴 것은 아닐까. 세자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다. 결국 세자는 자신의 가장 믿을 수 있는 신복, 상선 내관을 은밀히 불렀다. 상선, 자네가 좀 다녀와야겠다. 김선비가 사는 곳을 알지 않느냐. 가서 무슨 일이 생긴 건지, 왜 오지 않는지 알아오너라. 한 시각 뒤 헐레벌떡 돌아온 상선의 표정은 사색이 되어 있었다. 저하, 큰일 났습니다. 김선비의 모친께서 위독하답니다.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다 하여 김선비가 곡기를 끊고 간호를 하고 있사옵니다. 뭐라? 위독하다니. 의원 말로는 산삼이 아니면 살릴 길이 없다는데 그 가난한 형편에 산삼을 어찌 구하겠습니까? 김선비는 지금 피눈물을 흘리며 어미의 임종을 지키고 있습니다. 세자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내의원왕실 병원 창고를 열어라. 예, 저하. 지금 뭐라 하셨습니까? 내의원에 가서 공진당과 100년 묵은 산삼을 가져오란 말이다. 당장? 상선은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읍소했다. 저하, 아니되옵니다. 내의원의 약재는 임금님과 중전마마의 허락 없이는 반출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귀하디귀한 산삼을 일개 백성에게, 그것도 역적의 가문에 내어준 것이 밝혀지면 저하는 폐쇄자가 되실 수도 있습니다. 제발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세자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상선, 나를 보아라. 내 비록 힘없는 세자이나 내 사람 하나 살리지 못한다면 그게 어찌 임금될 제목이라 하겠느냐. 그 아이는 나의 벗이고 스승이며 나의 정인이다. 그 아이의 어미가 죽는 것을 보고만 있으란 말이냐? 내 모든 죄는 내가 달게 받을 것이니 어서 가서 가져오너라. 내 명을 거역할 셈이냐? 세자의 호통에 상선은 결국 눈물을 훔치며 물러갔다. 그것은 왕실의 법도를 어기는 일이었지만 사람의 도리를 지키려는 세자의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새벽녘 서연의 초가집 살인문이 조심스럽게 열렸다. 상선이 품에서 비단 보자기에 쌓인 귀한 약재를 꺼내 서연에게 내밀었다. 김선비, 아니 아가씨, 받으시오. 세자 저하께서 보내신 것이오. 이건 산삼이요. 저하께서 목숨을 걸고 내의원에서 빼내오신 것이니
어서 모친께 다려드리고 쾌차하시라 전하시오. 서연은 약재를 받아들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었다. 세자 저하가 자신을 위해 얼마나 위험한 선택을 했는지 그 무게가 천근만근 가슴을 짓눌렀다. 저하, 어찌 이러십니까? 소인이 무엇이라고, 이 미천한 것이 무엇이라고, 정성껏 달인 산삼 덕분이었을까? 거짓말처럼 어머니의 호흡이 돌아왔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어머니가 눈을 뜨자 서연은 털썩 주저앉았다. 살았다. 어머니가 살았고 저하의 마음이 우리를 살렸다. 다음 날 밤 서연은 다시 궁으로 향했다. 살려주신 은혜를 갚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마지막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라도 가야 했다. 이제 더 이상 이곳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이다. 자신의 존재 자체가 세자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되고 있었다. 처소에 들어서자마자 서연은 세자 앞에 큰 절을 올렸다. 저하 망극하옵니다. 저하의 은덕으로 어미가 목숨을 구했습니다. 이 은혜 죽어서도 잊지 않겠습니다. 하오나, 일어나라. 얼굴이 많이 상했구나. 저하, 이제 그만 저를 놓아주십시오. 저하께서 저 때문에 위험해지시는 것을 더는 볼 수가 없습니다. 어제 일도 만약 알려진다면, 알려지면 어떠냐? 내가 세자 자리에서 쫓겨나면 차라리 너와 함께 산속에 들어가 살면 그만이다. 저하, 진심이다. 나는 왕감보다 내가 더 중하다. 내가 아프면 내가 아프고, 내가 슬프면 내가 무너진다. 그러니 제발 떠난다는 말만은 하지 마라. 너를 잃으니 차라리 모든 것을 잃는 편이 낫다. 세자는 와락 서연을 끌어안았다. 서연은 세자의 품에서 하염없이 울었다. 밀어내야 하는데, 도망쳐야 하는데, 이 따뜻한 품이 너무나 그리워 차마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세상에 비밀은 없는 법. 꼬리가 길면 밟힌다 했다. 내의원에서 약재가 사라진 것을 수상히 여긴 어이가 이를 상부에 보고했고, 이 소식은 곧바로 세자를 눈엣 가시로 여기던 좌의정의 귀에 들어갔다. 허허, 세자가 밤손님에게 산삼을 퍼다 날랐다? 그것도 역적의 딸년 어미를 살리려고? 좌의정은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이것은 단순한 스캔들이 아니다. 국고를 횡령하고 역적과 내통한 대역죄다. 드디어 세자의 목줄을 쥘 확실한 증자를 잡았구나. 한편 세자빈 역시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있었다. 내관을 매수해 세자가 보낸 약재의 행방을 쫓던 세자빈은 그 약재가 도성 밖 허름한 초가집으로 들어갔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 집에 누가 산다고 하더냐? 늙은 병자와 젊은 사내 하나가 산다고 합니다. 헌데 그 사내가 생김새가 참으로 곱상하고 묘하다 하더군요. 세자빈의 손톱이 찻잔을 긁었다. 곱상한 사내라. 김선비로구나. 내 짐작이 맞았어. 저하께서는 지금 그 천한 놈에게 정신이 팔려 왕실의 보물까지 가져다 바친 것이야. 더는 두고 볼 수 없다. 내 오늘 밤 그 놈을 내 눈앞에 꿀려놓고 그 가면을 벗겨버릴 것이다. 비극의 그림자가 점점 짙어지고 있었다. 세자와 서연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더 깊은 사랑에 빠졌지만 그 사랑이 깊어질수록 파멸의 시간도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다. 그날 밤 서연은 왠지 모를 불안감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창호지 문 밖에서 부엉이가 구슬프게 울었다. 마치 다가올 이별을 예고라도 하듯이. 서연은 품속에서 세자가 준 얼레빗을 꺼내 만지작거렸다. 저하, 부디 무탈하셔야 합니다. 이 빗으로 제 머리를 빗겨주신다던 약조. 다음 생에서라도 꼭 지켜주십시오. 그때였다. 밖에서 다급한 발소리와 함께 거친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여봐라. 이 집을 포위하라. 쥐새끼 한 마리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라. 서연이 방문을 열었을 때 그녀의 눈앞에는 횃불을 든 광군들이 시커멓게 깔려 있었다. 그리고 그들 뒤로 서늘한 미소를 짓고 있는 세자빈의 가마가 보였다. 드디어 찾았구나. 내 남편을 훔쳐간 도둑고양이가 사는 곳을. 도망칠 곳은 없었다. 서연은 빗을 품속 깊이 숨기고 천천히 마당으로 내려섰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날 시간이었다. 차가운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서연의 몸은 이미 만신창이었다. 세자빈의 처소, 자경전의 밀실은 서리빨 같은 냉기로 가득했다. 세자빈은 비단 의자에 앉아 바들바들 떨고 있는 서연을 내려다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드디어 내 놈의 진짜 얼굴을 보는구나. 여봐라, 저놈의 상투를 풀어라. 그리고 저 더러운 도포를 벗겨라. 싫습니다. 마마, 제발. 서연이 반항했지만 건장한 상궁들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상투가 풀리고 긴 머리카락이 쏟아져 내렸다. 겹겹이 동염했던 가슴띠가 풀리자 숨겨져 있던 여인의 곡선이 드러났다. 밀실 안에 있던 모든 이들이 숨을 죽였다. 남자인 줄로만 알았던 김선비가 실은 눈부시게 아름다운 여인이었음이 밝혀지는 순간이었다. 세자비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서연의 앞으로 걸어왔다. 그녀의 손이 서연의 턱을 거칠게 잡아 올렸다. 기가 막히구나. 내 짐작은 했으나 이리도 고운 계집일 줄이야. 내년이 이 얼굴로 세자 저하를 홀렸구나. 사내 행세를 하며 국본을 능멸하고 왕실을 기만하다니. 내 죄가 하늘을 찌르는 것을 아느냐? 죽여주십시오, 마마. 모든 것은 제가 꾸민 일입니다. 저하께서는 아무것도 모르십니다. 제가 저하를 속이고 접근한 것입니다. 제발 저하께는 해가 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피를 토하듯 쏟아내는 서연의 변명에 세자비는 코웃음을 쳤다. 저하를 감싸려 하지 마라. 이미 늦었다. 내 존재 자체가 저하에게는 씻을 수 없는 오점이니라. 역적의 딸과 노란한 세자라. 내 아버님께 이 사실을 알리면 저하께서 온전하실 것 같으냐? 세자빈의 눈빛은 질투를 넘어 정치적인 야욕으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그녀에게 서연은 연적이기 이전에 남편인 세자를 쥐고 흔들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무기였다. 그 시각 동궁전. 뒤늦게 서연이 잡혀갔다는 소식을 들은 세자는 이성을 잃었다. 칼을 빼들고 자경전으로 달려가려는 그를 상선 내관과 호위무사들이 온몸으로 막아섰다. 비키거라. 내 당장 가서 빈궁의 목을 칠 것이다. 감히 내 사람을 건드려? 저하, 고정하시옵소서. 지금 가시면 다 죽습니다. 빈궁 마마께서 노리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저하께서 흥분하여 실수를 하시는 것, 그것을 기다리고 계신단 말입니다. 상선의 절규에 세자는 멈칫했다. 칼을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그럼 어찌하란 말이냐. 저 아이가 저기서 죽어가는데
내가 여기서 숨죽이고 있어야 한단 말이냐? 전화를, 주상 전화를 배청하십시오. 지금 이 사태를 막을 수 있는 분은 오직 임금님 뿐이십니다. 저하께서 직접 나서시면 스캔들만 커질 뿐입니다. 부디 옥체를 보존하시고 훗날을 도모하셔야 합니다. 세자는 피가 나도록 입술을 깨물었다. 자신이 너무나 무력했다. 사랑하는 여인 하나 지키지 못하는 세자가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하지만 상선의 말이 옳았다. 지금 빈궁에게 달려가 난동을 부린다면 그것은 서연을 죽이는 명분만 줄 뿐이었다. 세자는 칼을 버리고 편전왕의 집무실으로 향했다. 차가운 박석 위를 맨발로 달리며 그는 울부짖었다. 아버지, 부디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편전의 문이 열리고 늙은 왕 영조가 싸늘한 눈빛으로 아들을 내려다보았다. 이미 좌의정을 통해 모든 보고를 받은 뒤였다. 내가 무슨 낯짝으로 내 앞에 섰느냐. 역적의 딸을 궁에 끌어들여 희희낙낙하고 국고인 산삼까지 빼돌려. 내가 진정 미친 개로구나. 아바마마, 소자의 불충은 죽어 마땅하오나 그 아이는 죄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제가 시킨 일입니다. 제 외로움을 달래주려던 죄밖에 없습니다. 제발, 제발 그 아이만은 살려주십시오. 세자는 왕의 발 아래 엎드려 머리를 찧었다. 이마에서 붉은 피가 흘러 바닥을 적셨지만 왕의 표정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어리석은 놈. 사랑? 그깟 계집 하나 때문에 왕위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냐? 내가 왕이 되지 못하면 너뿐만 아니라 너를 따르던 수많은 신하들이 죽는다. 그것이 권력의 무게다. 압니다. 뼈저리게 알고 있습니다. 하오나 아바마마 사랑하는 여인 하나 지키지 못하는 임금이 어찌 만백성을 지키는 아비가 되겠습니까? 한 번만, 딱 한 번만 눈 감아 주십시오. 소자, 평생 아바마마의 개가 되어 살겠습니다. 시키시는 모든 일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왕은 한참이나 피 흘리는 아들을 내려다보았다. 냉혹한 군주였지만 자식의 저토록 처절한 모습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없었다. 왕은 긴 한숨을 내쉬었다. 좋다. 내 너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마. 허나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다. 분부만 내려주십시오. 그 계집을 살려주는 대신 너는 그 계집을 평생 보지 않아야 한다. 만약 다시 한번 그 계집을 만난다면 그때는 내 눈앞에서 그 계집의 목을 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빈궁과 합방하여 1년 안에 원손아들을 낳아야 한다. 그것이 왕실의 안정을 위한 길이다. 할 수 있겠느냐? 잔인한 거래였다. 서연을 살리기 위해서는 서연을 영원히 버려야 했다. 그리고 자신을 궁지로 모은 세자빈과 밤을 보내야 했다. 세자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서연이 죽는 것보다는 살아서 숨 쉬는 것이 나았으니까. 따르겠습니다. 아바마마의 뜻대로 하겠나이다. 그날 밤 의금부 지하 감옥. 습하고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그곳에 서연이 갇혀 있었다. 고신고문을 당해 피투성이가 된 그녀는 차가운 벽에 기대어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덜그럭 무거운 철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다. 횃불의 희미한 불빛 아래 드러난 얼굴은 세자였다. 저하? 서연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헛것이 보이는 줄 알았다. 세자는 창살 사이로 손을 뻗어
서연의 피 묻은 뺨을 어루만졌다. 손끝이 덜덜 떨리고 있었다. 연아, 미안하다. 내가 늦었다. 많이 아팠느냐? 저하, 여기가 어디라고 오십니까? 어서 가십시오. 누가 보면 어쩌시려고. 상관없다. 내 너를 살리러 왔다. 아니, 너를 보내러 왔다. 세자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툭툭 떨어져 서연의 얼굴을 적셨다. 보내러 왔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바마마와 약조를 했다. 너를 살려주는 대신 다시는 너를 보지 않겠다고. 너를 역적의 딸이 아닌 죽은 사람으로 위장하여 멀리 떠나보낼 것이다. 그러니 살 거라. 어디서든 좋으니 제발 살아만 다오. 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세자의 손을 잡았다. 거칠어진 손마디가 너무나 아팠다. 싫습니다. 저하를 두고 어찌 저 혼자 산단 말입니까? 차라리 여기서 죽어 저하의 곁에 귀신으로 남겠습니다. 안 된다. 내가 죽으면 나도 죽는다. 내가 살아야 나도 산다. 내가 세상 어딘가에서 숨쉬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나는 버틸 수 있다. 그러니 나를 위해 제발 살아다오. 세자는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지난번 장터에서 선물했던 그 얼레빗이었다. 압수당했던 것을 세자가 되찾아온 것이었다. 이 빛, 나중에 다시 만나면 머리를 빗겨주겠다고 했었지. 그 약조, 지금은 지킬 수 없게 되었지만 언젠가 먼 훗날 우리가 다시 만나는 날이 오면 그때는 반드시 지키마. 그러니 이걸 가지고 가거라. 이것이 내 마음이다. 서연은 빛을 받아들고 오열했다. 창살을 사이에 둔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놓지 못했다. 이것이 이승에서의 마지막 만남이 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두 사람을 휘감았다. 가야 할 시간입니다. 저하. 더 지체하면 위험합니다. 밖에서 상선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연아, 사랑한다. 내 평생 너만을 연모하였다. 왕이 되어도 늙어 죽어도 내 마음속 중전은 오직 너 하나뿐이다. 저하, 은혜합니다. 부디 성군이 되시옵소서. 부디 강건하시옵소서. 세자는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억지로 옮겼다. 어둠 속으로 멀어지는 세자의 뒷모습을 보며 서연은 감옥 바닥에 엎드려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다. 가슴이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는 듯했다. 다음 날 새벽 도성 밖으로 나가는 시구문 시체가 나가는 문을 통해 거적대기에 쌓인 시신 하나가 실려 나갔다. 공식적으로 역적의 딸 서연은 옥사 감옥에서 죽음한 것으로 처리되었다. 하지만 그 거적대기 안의 사람은 숨이 붙어 있었다. 왕의 밀명을 받은 내관들이 그녀를 빼돌린 것이었다. 세자는 높은 성루에 올라 멀리 시구문을 빠져나가는 수레를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잘 가라. 나의 사랑. 나의 꿈. 다시는 궁궐 쪽은 쳐다보지도 말고 평범한 여인이 되어 행복하게 살 거라. 세자의 눈물은 말라버렸고 그 자리에 차가운 결심만이 남았다. 그는 뒤돌아섰다. 이제 소년 세자는 죽었다. 자신의 사랑을 짓밟은 이 세상, 힘없는 자신을 비웃던 저 간신배들, 그들 위에 군림하는 무서운 왕이 되리라. 그리하여 다시는 소중한 것을 뺏기지 않으리라. 바람이 불었다. 세자의 옷자락이 거세게 펄럭였다. 사랑을 잃은 사내의 도끼 어린 눈빛이 장차 조선을 호령할 영조의 탄생을 알리고 있었다.
세월은 유수와 같다 했던가. 그 모질고 독했던 시간들이 흐르고 흘러 강산이 5번이나 바뀌었다. 피 끓던 청년 세자는 어느덧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다. 그는 약조대로 강력한 왕이 되었다. 탕평책을 펼치고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하며 조선의 르네상스를 이끌었다. 사람들은 그를 성군 영조라 칭송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화려한 골룡포 속에 감춰진 그의 가슴이 사실은 텅 비어 있었다는 것을. 그는 평생 웃지 않는 왕이었다. 그가 유일하게 웃었던 날은 아주 오래전 비 오는 날의 밤, 그리고 칠성날의 장터, 단 며칠뿐이었다. 다시 현재, 침전의 촛불이 가물거린다. 늙은 왕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승지야, 밖이 소란스럽구나. 무슨 일이냐? 아니옵니다, 전하. 밤바람 소리일 뿐입니다. 편히 쉬시옵소서. 아니다. 내 귀가 어두워도 마음의 소리는 들린다. 이리 가까이 오너라. 도승지는 주저하며 왕의 침상 곁으로 다가왔다. 그의 손에는 작은 비단 보자기 하나가 들려 있었다. 전하, 사실은 며칠 전 지방에서 상소문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상소문과 함께 이 물건을 전하께 꼭 전해달라는 유언이 있었다 하옵니다. 유언? 예. 지리산 자락에서 홀로 살던 한 늙은 여인이 임종 직전에 관아에 맡긴 것이라 합니다. 이름도 없이 그저 한양에 계신 임금님께 전해달라고만. 왕의 눈이 크게 뜨였다. 떨리는 손으로 보자기를 풀었다. 겹겹이 쌓인 천을 걷어내자 그 안에는 반질반질하게 손때가 묻은 낡은 박달나무 얼레빗 하나가 들어 있었다. 왕의 입에서 탄식 같은 신음이 터져나왔다. 50년 전 칠성날 밤 청계천 다리 위에서 건넸던 바로 그 빛이었다. 연하, 연하. 왕은 빛을 가슴에 품고 오열했다. 50년이다. 강산이 변하고 세상이 뒤집히는 그 긴 세월 동안 그 아이는 이 빛 하나를 붙들고 살았던 것이다. 다른 사내에게 가지 않고 오직 나만을 기다리며 그 산골짜기에서 홀로 늙어갔던 것이다. 승지야, 그 여인이 편안히 눈을 감았다더냐? 예, 전하. 마을 사람들 말로는 평생토록 남을 돕고 그를 가르치며 덕을 쌓았다고 합니다. 마지막 가는 길에 아주 편안한 미소를 지으며 이제야 기다리던 분을 만나러 간다고 그리 말했답니다. 그래, 그렇구나. 나보다 먼저 가서 길을 닦아놓으려는 게로구나. 바보 같은 사람, 미련한 사람. 왕은 눈물을 닦았다. 이제 슬픔은 사라지고 기묘한 평온함이 찾아왔다. 죽음이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반가웠다. 저 문을 열고 나가면 그토록 그리워하던 얼굴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았다. 승지야, 붓을 다오. 전하, 기력이 쇠하셨습니다. 마지막이다. 내 마지막으로 답장을 써야겠다. 왕은 떨리는 손으로 붓을 잡았다. 종이 위에 먹물이 번져갔다. 화려한 미사여구는 필요 없었다. 평생을 참아왔던 그 한마디면 충분했다. 수고했다. 고맙다. 그리고 미안하다. 내 이제 짐을 벗고 너에게로 간다. 왕은 붓을 놓고 가슴에 품었던 얼레빗을 다시 꼭 쥐었다. 나무의 온기가 식어가는 손을 데워주었다. 승지야, 내가 죽거든
이 빛을 내 관 속에 함께 넣어다오. 그리고 이 편지는 태워라. 왕의 사랑은 역사에 남겨서는 안 된다. 이것은 오직 나와 그 사람만의 것이다. 분부 받잡겠습니다. 전하. 불을 꺼다오. 너무 밝구나. 이제 좀 자야겠다. 왕이 천천히 눈을 감았다. 거칠던 숨소리가 잦아들고 고요한 정적이 침전을 감쌌다. 조선을 호령하던 거대한 태양이 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왕이 눈을 떴을 때 그는 더 이상 늙고 병든 노인이 아니었다. 그의 눈앞에는 차가운 궁궐 천장이 아니라 따스한 봄 햇살이 쏟아지는 청계천 다리가 있었다. 그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주름진 손등은 사라지고 팽팽하고 힘 있는 젊은 날의 손으로 돌아와 있었다. 골룡포가 아닌 평범한 선비의 도포 자락이 바람에 흩날렸다. 도련님,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심장이 멎을 듯 뛰었다. 다리 건너편 흐드러지게 핀 벚꽃 나무 아래 남장이 아닌 고운 치마 저고리를 입은 여인이 서 있었다. 수줍은 미소를 띠고 그를 바라보는 20살의 서연이었다. 연아. 그는 다리를 건너 달려갔다. 체면도 위엄도 필요 없었다. 단숨에 달려가 그녀를 품에 안았다. 따뜻했다. 향기로운 냄새가 났다. 꿈이 아니었다. 아니, 꿈이라도 좋았다. 다시는 깨지 않을 꿈이라면. 많이 기다리셨습니까? 아니, 1000년을 기다려도 좋았을 것이다. 내가 있는 곳이 곧 낙원이니. 세자는 품에서 얼레빗을 꺼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쓸어내렸다. 50년 전 지키지 못했던 그 약조를 이제야 지키는 순간이었다. 참으로 곱구나. 내 너를 위해 평생 머리를 빗겨주마. 다시는 헤어지지 말자. 예, 서방님. 이제 어디든 함께 가요. 궐 밖으로 세상 끝까지.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꽃잎이 휘날리는 길을 걸어갔다. 뒤에서 불어오는 봄바람이 두 사람의 옷자락을 묶어주듯 감싸 안았다. 고통도 이별도 신분도 없는 그곳으로 그들은 영원한 소풍을 떠났다. 나레이션 차분하고 여운 있게. 역사는 영조를 엄격하고 깐깐했던 왕으로 기록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차가운 가면 뒤에 평생 한 여인을 가슴에 품고 살았던 뜨거운 사내가 있었음을. 왕의 연서. 그것은 종이에 적은 글이 아니라 한 남자가 목숨을 다해 지켜낸 평생을 삼킨 침묵의 사랑이었습니다. 지금 당신의 곁에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이 가기 전 마음을 전하세요. 사랑은 기다려주지 않으니까요. 오늘 들려드린 왕의 연서 어떠셨나요? 가슴 한구석이 먹먹해지셨다면 지금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에도 여러분의 눈시울을 붉힐 깊이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